그가 들어섰을 때 그녀는 아들의 베개를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박진호는 잠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잘 알지 못하는 이 가정부가 떨리는 손으로 천을 뜯어내자 흰 가루가 눈처럼 바닥에 쏟아졌다. 뭐 하는 거야?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강세리는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쥔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다음에 한 말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3년, 박진우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시간이다. 하버드,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출신의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 즉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아산병원에서 온 의사들이 값비싼 동정심과 함께 고개를 젓는 3년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 실험적인 치료의 3년. 매일 조금씩 더 희미해지는 8살짜리 아들을 지켜본 3년.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이유를 말해주지 못했다. 민주는 5살 때부터 아팠다. 피로, 복통, 그리고 그들이 발작이라고 부르는 에피소드 같은 사소한 것들로 시작되었다. 그러다 상태가 악화되었다. 떨림, 구토, 그리고 발작이 올 때마다 박진우는 아들의 작은 몸을 붙잡고 제발 그마저도 데려가지 말라고 신께 빌었다. 박진우는 이미 민준의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박진우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녀의 눈이 다시 자신을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둘 다 잃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최고의 사람들을 고용했다. 수백만 원을 썼다. 천장에 부딪히고 다시 떨어지는 듯한 기도가 되는 기도를 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세리가 그의 집에 들어왔다. 그녀는 특별한 사람일 필요는 없었다. 그저 인생이 꼬인 후 월세를 내기 위해 청소를 하는 서울 외곽 출신의 20대 후반 여성이었다. 그녀는 가족이 무너지기 전 실수를 저질렀던 어린 여동생을 잃기 전까지 전문대학에 다니기 위해 3가지 일을 했다. 의사들은 오진을 내렸고 그녀의 여동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의 말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놓쳤다. 세리의 동생 지우는 5년 전 병원 침대에서 사망했다. 세리는 그곳에 서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얀 가운과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 두려워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날 그녀는 약속을 했다. 가슴속에서 낙인처럼 타오르는 약속.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는 뭔가 잘못된 것을 본다면, 여동생이 죽던 밤처럼 그녀의 직감이 그녀에게 소리친다면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말할 것이다. 세리가 박 회장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임무는 간단했다. 먼지를 털고 정리하고 눈에 띄지 않게 지내는 것. 그러나 이전 가정부가 예고 없이 그만두었고 인력 부족으로 세리는 민준이 머무는 별채로 재배치되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눈치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칠 만한 종류의 것들. 민주는 영양음료를 마신 후에 심하게 아팠다. 매번 그랬다. 하지만 그가 마시기를 거부하거나 끝내지 못하고 잠들거나 밀쳐내는 드문 날에는 민주는 달랐다. 더 밝고 더 강했다. 앉아 있었고 미소를 지었고 질문을 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의사들도 그의 아버지도 그 영양음료를 만드는 여자도 보지 못했다. 한혜린 박사는 민준이 처음 아팠을 때 3년 전에 박진우가 고용한 상주 영양사였다. 세리는 계속 지켜보았고 계속 기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싱크대에서 한혜린 박사의 개인 블렌더를 발견했다. 그녀는 항상 직접 씻고 즉시 치우는 블렌더였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싱크대에 있었고 옆면에는 잔여물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세리는 몸을 숙일 때 손이 떨렸다. 쓰고 금속성이고 뭔가 잘못된 냄새가 그녀를 강타했다. 이것은 건강 음료가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면봉을 사용하여 잔여물 샘플을 채취하여 주머니에 넣어둔 비닐봉지에 담았다. 3일 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다니는 그녀의 사촌 민수가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세리 누나, 내게 보낸 것 말이야. 그거 영양제가 아니야. 그 안에 협죽도 추출물이 들어있어. 식물성 독극물이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량씩 투여하면 만성질환과 똑같아 보일 거야. 누가 그 아이를 죽이고 있어. 세리의 피가 차가워졌다. 그녀는 민준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민준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았던 방, 그의 침대 옆 탁자에 약병 42급계를 세웠던 방, 8살치고는 너무 지친 눈으로 죽는 게 아플까요? 라고 물었던 방. 그녀는 민준의 침대를 보았다. 한혜린 박사가 의학적으로 전문화되었다고 말했던 베개, 민준이 매일 밤 사용해야 했던 베개를 갈기갈기 찢었다. 안감 내부에는 작은 향낭이 꿰매어져 숨겨져 있었고 흰 가루로 채워져 있었다. 민준이 3년 동안 잠자는 동안 매일 밤 숨쉬고 있던 가루. 그때 박진우가 들어왔다. 때때로 진실은 학위에 쌓여 오지 않는다. 때때로 그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온다. 외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침묵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배운 사람. 그리고 때때로 아주 가끔 신은 생명이 달린 바로 그 순간에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장소에 둔다. 철문은 마치 사람들을 들여보내는데 지친 것처럼 천천히 열렸다. 세리는 잠시 동안 낡은 캔버스 가방의 끈을 움켜쥔 채 집이라기보다는 박물관처럼 보이는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유리와 돌이 완벽하게 다듬어진 잔디밭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다. 모든 것이 날카롭고 깨끗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이곳에 오기 위해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2번 갈아탔다. 10월의 냉기에 코트를 단단히 여민 채 아침 5시 30분에 서울 외곽에 원룸을 나섰다. 그녀는 늦을 여유가 없었다. 첫날부터. 이번 일이 너무 절실해서 일주일 내내 속이 꼬여 있었기 때문이다. 에이전시에서 3일 전에 전화가 왔다. 긴급 배치라고 했다. 이전 가정부가 예고 없이 그만두었다. 가족은 즉시 누군가가 필요하다. 가벼운 청소, 개인 별차에 급여가 좋다. 세리는 이전 사람이 왜 떠났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급여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박 회장 저택 앞에 서서 그녀의 가슴 속 무언가가 조여왔다. 집은 아름다웠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다. 너무 조용해서 마치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돌길을 걸어 올라갔고 그녀의 운동화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녀가 노크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50대. 고통스러울 정도로 꽉 묶은 흰 머리. 그녀의 눈은 세리를 훑어보았고 마치 그녀가 평가되고 측정되어 한 번의 시선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다. 늦었군. 여자가 말했다. 세리는 시계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4분 일찍 도착했다. 나는 박 관리인입니다. 저택 관리자입니다. 당신은 내게 보고하게 될 겁니다. 여자는 거의 옆으로 비켜서지 않았다. 들어와. 현관은 거대했다. 대리석 바닥,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곡선 계단.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고 모든 것이 침묵했다. 박 관리인은 의식 없이 두꺼운 서류철을 그녀에게 건넸다. 당신의 임무는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본체와 개인 3층의 가벼운 청소,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안방, 박 회장님의 사무실, 그리고 의료시설은 피하십시오. 세리가 서류철을 받았다. 예상보다 무거웠다. 3층은 박 관리인이 무표정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아이가 머무는 곳입니다. 민준 8살입니다. 한동안 아팠습니다. 당신은 그의 약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의료 장비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그를 불안하게 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는 대화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혜린 박사에게는 절대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한혜린 박사요? 가족의 영양사입니다. 그녀는 민준의 치료를 감독합니다. 그녀는 진단 이후부터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언가에 사로잡혔다. 아픈 아이를 감독하는 영양사, 의사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박 관리인의 눈이 그녀가 품고 있는 질문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좁아졌다. 박 회장님은 서울과 강남 일대의 모든 전문가들과 상담했습니다. 민준의 상태는 복잡합니다. 한혜린 박사는 유일한 상수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말을 하는 방식에는 무언가 있었다. 마치 남아있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떠남으로써 실패한 것처럼. 이전 가정부는요? 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떠났나요? 박 관리인의 턱이 조여졌다. 그녀는 너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제 넘었습니다. 이 가족은 직원들이 혼란을 야기하는 것 없이도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은 똑똑한 여자처럼 보이니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청소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박 회장 가족은 당신의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고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리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중립을 유지했다. 그녀는 전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평생 동안 분수를 알아라, 묻지 마라,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하지만 5년 전 그 말들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잃게 했다. 그녀의 여동생 지우는 19살이었다. 밝고 생명력이 넘쳤다. 그러다 그녀는 아팠다. 복통, 피로, 꺾이지 않는 고열. 의사들은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불안이라고. 그들은 항구울제를 처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세리는 여동생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 뼈속까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저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3주 후 지우는 쓰러졌다. 그들이 그녀를 병원으로 다시 데려갔을 때는 감염이 너무 멀리 퍼져 있었다. 폐혈증, 장기부전. 그녀는 2일 후에 사망했고 세리의 손을 잡고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었다. 세리는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 누가 감히 의사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학위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맞설 수 있겠는가? 그녀는 지윤의 장례식에서, 빗속에서 어린 여동생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녀의 직감에서 그런 끌림을 느낀다면, 그녀가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심지어 그것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지라도. 박 관리인은 이미 계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따라오세요. 3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올라갔다. 집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느껴졌다. 따뜻함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더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들이 3층에 도착했을 때
세리는 즉시 변화를 눈치챘다. 이곳의 벽은 달랐다. 더 밝고 더 부드러웠고 아이를 위한 공간이었지만 공기는 무겁고 에스타레한 느낌이었다. 박 관리인은 색이 바랜 슈퍼히어로 스티커로 덮인 문 앞에서 멈췄다. 스파이더맨, 배트맨, 헐크. 가장자리가 벗겨지고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여기가 민준이 방입니다. 아마 자고 있을 겁니다. 깨우지 마세요. 그냥 공간에 익숙해지세요. 먼지를 털고 정리하세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 관리인은 그녀에게 열쇠를 건네고 잠시 멈췄다. 그녀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슬픔과 비슷한 무언가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착한 아이입니다. 다른 어떤 아이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울렸다. 세리는 그 슈퍼히어로 스티커들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문 손잡이 위를 맴돌았다. 왜 심장이 쿵쾅거리는지 몰랐다. 왜 몸의 모든 본능이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소리치는지 몰랐지만 그녀는 그 목소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지훈이 그녀를 필요로 했을 때 침묵했던 목소리. 그녀는 문을 열었다. 냄새가 그녀를 먼저 강타했다. 날카롭고 깨끗한 소독약 냄새. 하지만 그 아래에는 꽃향기가 났다. 라벤더. 아마도 누군가가 병의 냄새를 덮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방은 거대했다. 작은 소년 한 명에게는 너무 컸다. 의료 장비가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모니터, 링거 스탠드. 그녀가 알아보지 못하는 기계들. 침대는 중앙에 있었고 거대하고 하얗고 수십 개의 베개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담요에 거의 삼켜진 채 민준이 있었다. 그는 너무 작고 피부는 창백하고 팔은 가늘었다. 방이 시원함에도 불구하고 갈색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떠 있었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줌마도 떠날 건가요? 그가 속삭였다. 세리의 숨이 막혔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지쳐 있었다. 그녀는 청소도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안녕 아가. 나는 세리 아줌마야. 아저씨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도우러 왔단다. 전에 계시던 아줌마는 떠났어요. 민주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모두가 떠나요. 세리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추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가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알 수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 튼 입술. 하지만 그 가을 나무잎 같은 개암색 눈은 그녀를 보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희망. 그녀를 믿고 싶지만 감히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희미한 희망. 나는 아무데도 안 갈 거야. 세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원하지 않는 한. 민주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침대 옆 탁자로 옮겨갔다. 세리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병들. 너무 많은 병들. 주황색 처방 용기가 깔끔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세기 시작했다. 나십 7개. 8살짜리 소년 한 명에게 나샤 이글까지 약. 돈이 떨어져 자퇴해야 했고 집 청소가 유일한 선택이 되기 전에 전문대학에서 보낸 2년 동안 그녀가 개발한 간호 본능이 발동했다. 그녀는 항생제, 면역 억제제, 심장약, 항구토제, 스테로이드 등 일부 라벨을 알아보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 약들 중 일부는 서로 상충되는 작용을 했다. 다른 약들은 불필요해 보였다. 그것은 치료라기보다는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이것들을 모두 먹니?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에 4번, 그리고 영양음료는 3번요. 한혜린 박사님이 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혜린 박사님, 저를 돌봐주세요. 아주 똑똑하세요. 좋은 학교를 나오셨대요. 그는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것처럼 말했다. 아빠는 박사님이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양음료가 도움이 되니? 민준의 얼굴이 약간 변했다. 그림자가 그 지친 눈을 통과했다. 도움이 되어야 한대요.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배가 아파요. 그리고 그걸 마신 후에는 모든 것이 나빠져요. 하지만 박사님은 약이 도움이 되기 전에 아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차가운 무언가가 세리의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지막으로 밖에 나간 게 언제니? 그녀가 목소리를 가볍게 유지하며 물었다. 민주는 마치 꿈에서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나갈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박사님이 밖에 나가면 공기가 저를 더 아프게 할 수 있고 넘어지거나 세균에 걸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침대에 있어야 해요. 신선한 공기를 두려워하는 아이. 달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린 아이. 이것은 약이 아니었다. 이것은 감옥이었다. 세레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 방을 병원처럼 느껴지지 않게 만들어 볼까? 그래도 괜찮겠니? 민준의 눈이 약간 커졌다. 아줌마 혼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아줌마가 걱정할게. 그녀는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두꺼운 커튼이 빛을 막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부드럽게 열었고 10월의 햇살이 금빛 물결처럼 바닥에 쏟아졌다. 민주는 햇빛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린 것처럼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 세리가 말했다. 이게 더 낫지, 안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마법처럼 빛을 응시했다. 그녀는 선반에서 그림책을 집어들었다. 불을 잃고 다시 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용에 대한 책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흔들지 않도록 조심하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읽어줄까? 민준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테디베어 버튼 씨를 가슴에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세리는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꾸준하게 침묵을 채웠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준의 어깨가 이완되었고 그의 호흡이 고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들었다. 작고 불확실한 소리, 웃음소리.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묻혀 있어서 세상에 나와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연약했지만 그것은 진짜였다. 그리고 그 거대하고 침묵하는 집 깊은 곳,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세리는 침묵이 죽음을 부른다는 것을 힘든 방식으로 배웠고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어린 소년의 생명이 달려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다음 2주 동안 세리는 리듬을 찾았다. 그녀는 집이 여전히 조용하고 서해, 인천 앞바다에서 굴러오는 안개가 막 걷히기 시작하는 매일 아침 7시 직후에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는 카펫 위에서 부드러운 발소리로 3층으로 올라갔고 민준을 전날 떠났던 바로 그곳에서 발견했다. 그 침대에 그 베개들에 둘러싸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첫날 이후로 무언가가 바뀌었다. 작지만 중요한 무언가. 이제 그녀가 문을 열 때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큰 미소는 아니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였다. 하지만 3년 동안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들은 아이에게 미소는 전부였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작고 안전한 대화들.
민주는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엄마에 대해 그녀에게 말했다. 아빠가 책상에 엄마 사진을 두지만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은 없다고. 때때로 민주는 아빠가 늦은 밤 그 앞에 서서 그냥 응시하는 것을 발견한다고. 아빠가 저한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민준이 어느 날 아침 너무 조용히 말해서 세리는 거의 놓칠 뻔했다. 그녀는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멈췄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가? 엄마가 저를 낳아주려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헛된 거였죠. 세리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먼지떨이를 내려놓고 그의 옆에 앉았다. 민준아, 나를 봐. 그는 보았다. 죄책감으로 가득 찬 어떤 아이도 짊어져서는 안 될 개암색 눈. 내 엄마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주신 거야. 해야 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네 아빠는 너에게 화가 나지 않으셨어. 두려운 거야. 그건 달라. 아줌마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거든. 내 여동생. 그리고 나는 그녀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몇 년 동안 나 자신에게 화를 냈어. 하지만 분노와 사랑은 때때로 뒤섞여. 특히 네가 아플 때. 민주는 잠시 조용히 생각했다. 아줌마는 여전히 매일 그녀가 보고 싶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나요? 세리는 거짓말을 할까, 위로가 되는 말을 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민주는 진실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아니,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넌 그것을 다르게 짊어지는 법을 배우지. 그는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그가 너무 어렸을 때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처럼. 세리 아줌마? 응, 아가. 저 죽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은 그녀에게 주먹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에게 50년을 더 약속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가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거라고 생각해. 민주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그리고 그때 세리는 패턴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묘했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쉬웠다. 하지만 세리는 이제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 매일 아침 10시경 한혜린 박사는 민준의 첫 영양 음료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키가 크고 깔끔하고 항상 막 이사회에서 나온 것처럼 옷을 입고 있었고 금발머리는 꽉 묶은 쪽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전문적이었지만 차가웠다. 좋은 아침이야, 민준아. 그녀는 연습된 목소리로 말했다. 비타민 마실 시간이야. 영양 음료는 그날에 따라 보라색이거나 녹색이었고 걸쭉했다. 민주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며 천천히 마셨고 2시간 이내에 그는 아팠다. 세리가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배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고 나서 구토가 시작되었고 손의 떨림, 온몸이 떨리는 방식. 한혜린 박사는 걱정과 효율성으로 가득 찬 채 달려왔다. 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약을 조절하면서 민준이의 몸이 스스로와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2번째로 일어났을 때 같은 패턴, 같은 시간대 세리는 머릿속으로 메모하기 시작했다. 10시에 영양 음료, 전곡까지 아픔. 3번째는 확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다. 민주는 한혜린 박사가 영양 음료를 들고 오기 전에 잠들었다. 세리는 방 건너편에서 박사가 영양 음료를 손에 든 채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표정은 세리의 피부를 소름 돋게 했다. 걱정이 아니라 연민이 아니라 좌절이었다. 한 박사는 영양 음료를 내려놓고 민준을 깨우지 않고 떠났다. 그날 민준은 오후 2시까지 잤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의 얼굴색은 더 좋았고 눈은 더 밝았다. 그는 도움 없이 앉았다. 오늘 기분이 좋아요. 그가 놀라며 말했다. 세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응, 정말 멋지구나 아가. 우리 게임 할까? 그가 무언가를 하자고 요청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오후 내내 그의 옷장 속에 묻혀있던 블록으로 탑을 쌓았다. 민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웃음은 더 쉽게 터져 나왔다. 그는 보통 아이처럼 보였다. 한혜린 박사가 저녁 영양 음료를 위해 돌아왔을 때 민준은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박사의 눈은 방을 훑어보았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블록에 멈췄을 때 그녀의 턱이 조여졌다. 민준이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녀는 세리를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누가 이것을 허락했나요? 우리는 그냥 놀고 있었어요. 세리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휴식. 당신은 그의 회복을 위태롭게 하고 있어요. 회복이라고요? 그 단어는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한혜린 박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녁 영양 음료를 준비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통제되었다. 그녀는 민준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시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눈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세리는 구석에 서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영양 음료를 건너뛰었을 때 밝고 살아있던 민준의 얼굴과 그것을 마신 후에 창백하고 아팠던 그의 얼굴을 계속 보았다. 그녀는 여동생의 목소리를 계속 들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뭔가 잘못됐어, 세리야. 그들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말해줘. 그리고 세리는 너무 두려워서 밀어붙이지 못했다. 더 잘 아는 의사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그녀의 여동생은 3일 후에 사망했다. 새벽 2시, 세리는 1층의 작은 방에서 침대에서 나왔다. 그녀는 어두운 집을 가로질러 계단을 올라갔고 민준의 문 밖에 섰다. 그녀는 안에서 민준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복도에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녀의 직감이 옳다면, 뭔가 잘못되었다면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어떤 것들은 월급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은 싸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친 눈과 슈퍼히어로 스티커를 가진 그 어린 소녀는 모든 가치가 있었다. 3주 후 세리는 노트를 발견했다. 그녀는 민준의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대부분 그림책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듯한 몇 권의 챕터북. 방 자체가 포기한 것처럼 모든 것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때 그녀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 복사본 뒤에 끼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슈퍼히어로 표지가 있는 작은 스프링 노트.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너무 많이 만져져 색이 발에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페이지는 구겨져 있었다. 일부는 물 자국이나 눈물 자국 같았다. 그녀가 그것을 열었을 때 숨이 막혔다. 민준의 필체였다. 떨리고 아이 같은, 그의 손이 떨리는 것처럼 글자가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247일째. 보라색 음료 때문에 또 토했다. 한 박사님은 그게 약효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지만 약효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251일째. 아빠가 오늘 오셨다. 너무 피곤해 보이셨다. 나는 아빠를 더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는 척했다. 291일째. 한 박사님이 아빠에게 미네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박사님은 내 몸이 약과 싸우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싸우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냥 항상 피곤하다. 3911일째. 나는 더 이상 영양 음료를 원하지 않지만 아빠는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박사님은 내가 멈추면 더 나빠질 거라고 말씀하신다. 3817일째. 나는 신에게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물었다. 박관리인 아줌마는 신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 어쩌면 그 계획은 엄마처럼 내가 죽는 것일지도 모른다. 세리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 기록은 거기서 멈췄다. 3개월 전 민준이 펜을 잡기에는 너무 약해졌을 무렵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노트를 가슴에 대고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는 자신의 독사를 기록하고 있었다. 메모를 하는 것처럼 적고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고 재빨리 노트를 앞치마 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한혜린 박사가 영양 음료를 손에 들고 전문적인 미소를 고정한 채 문 앞에 나타났다. 세리 아줌마,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냥 먼지 털기 시작하려고요. 한 박사의 눈이 방을 훑어보았고 책장 위에서 멈췄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의심이었지만 세리가 확신하기도 전에 사라졌다. 민준이는 휴식이 필요해요. 한 박사가 차갑게 말했다. 나중에 다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세리는 여전히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호흡이 얕은 민준을 보았다. 물론이죠. 그녀는 도구를 모아 떠났지만 한 박사가 그녀 뒤에서 문을 잠그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를 안에 가두거나 누군가를 밖에 두는 것처럼 잠갔다. 그날 오후 세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한혜린 박사가 매일 오후 3시에 시계처럼 1시간 동안 산책을 위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의료시설로 갔다. 그녀의 심장은 목구멍에서 쿵쾅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게 뛰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위한 장소가 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구석에서 작은 냉장고가 웅궁거렸다. 캐비닛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싱크대에는 한혜린 박사의 개인 블렌더 컵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절대 밖에 두지 않았다. 절대. 그녀는 항상 즉시 손으로 씻고 치워놓았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싱크대에 있었고 여전히 젖어 있었다. 세리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싱크대 위로 몸을 숙이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 냄새가 주먹처럼 그녀를 강타했다. 쓰고 화학적이고 잘못된 냄새.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캐비닛에서 면봉을 잡고 잔여물 샘플을 채취하여 민준의 노트 옆에 주머니에 넣은 작은 비닐봉지에 봉인했다. 그녀는 컵을 닦고 말리고 한 박사가 보관하는 바로 그곳에 다시 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그녀의 온몸은 두려움과 확신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사촌 민수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그에게 몇 달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다. 민수야, 부탁할 게 있어. 아직 너무 많은 질문은 하지 않아도 돼. 누나, 무슨 일이야? 네가 나를 위해 뭔가를 시험해 줘야 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말해줘. 잠시 멈춤이 있었다. 이거 합법적인 거야? 한 아이의 생명이 달려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전화 반대편에서
그가 숨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알았어. 내일 가져와.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3일은 세리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다. 그녀는 박 관리인에게 가족 비상사태가 있다고 말하고 개인 휴가를 냈다.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캠퍼스 근처의 커피숍에서 민수를 만났다. 그는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늙어 보였고 더 진지해 보였다. 그녀가 봉인된 봉지를 그에게 건넸을 때 그는 그것을 빛에 비춰 들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아직 말해줄 수 없어. 제발 민수야, 그냥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말해줘. 그는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을 연구했다. 이거 누나 일 때문이지? 일하고 있는 그 저택.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3일만 줘.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3일은 세리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다. 그녀는 직장으로 돌아가 민준의 방을 청소했다.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가 그 영양 음료를 마시고 시계처럼 아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한혜린 박사가 마치 자신이 그 집을 소유한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박진우에게 부드럽고 소유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방식, 마치 그녀가 그와 완전한 붕괴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박진우 자신을 지켜보았다. 지치고 속이 텅 빈. 3년 동안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도 여전히 이유를 알지 못하는 남자. 셋째 날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세리는 1층의 작은 방에 있었다. 자정이 막 지난 후였다. 그녀는 첫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다. 민수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세리 누나, 내게 준 것 말이야. 그거 협죽도 추출물이야. 식물성 강심 배당체. 그거 독이야, 누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량씩 투여하면 진행성 질병과 똑같아 보일 거야. 피로, 메스꺼움, 심장 문제, 발작, 이 모든 것들. 방이 빙빙 돌았다. 세리는 침대에 세게 앉았다. 확실해? 2번 돌렸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누가 그 아이를 독살하고 있어. 천천히, 고의적으로. 세리는 숨을 쉴 수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누나, 당장 경찰에 전화해야 해. 아직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무슨 말이야? 이게 증거잖아. 충분하지 않아. 그녀 같은 사람에게는. 그녀는 진우 씨에게 3년 동안 신뢰를 쌓았어. 나는 그걸 먼저 깨야 해. 그녀는 그가 논쟁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민준의 노트가 침대 옆에 있었고 진실은 불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한혜린 박사는 3년 동안 민준 박진우를 서서히 조심스럽게 죽이고 있었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세리만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동생에 대해, 그녀가 했던 약속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의 지친 눈과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는 그의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선택했다. 그녀는 이것을 멈출 것이다.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심지어 한밤중에 박진우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 그가 신뢰하는 여자가 그의 아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절망적인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가 그녀를 믿지 않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그녀를 파괴하더라도, 어떤 진실은 묻어두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어떤 아이는 당신의 모든 삶을 불태워서라도 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세리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천장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지윤의 얼굴이 떠다녔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잖아. 여동생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했어. 세리가 속삭였다. 그는 듣지 않았어. 그럼 더 크게 말해. 하지만 큰 목소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떨까? 그녀가 진실을 소리쳐도 여전히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는다면 의심이 독처럼 스며들었다. 차갑고 마비시키는 세리 아줌마. 민준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만졌다. 괜찮아요. 그녀는 눈물을 깜빡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아가.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렸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의료시설에서 한혜린 박사가 민준의 영양음료를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는 방식, 정확하고 능숙하게, 마치 이것을 1000번은 해본 것처럼 실제로 그랬다. 3년 동안 한 박사는 그녀가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나요, 세리 아줌마? 아닙니다, 박사님.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한 박사의 눈은 얼음 같았다. 민준이와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그냥 제가 해야 하는 것처럼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이죠. 한 박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미소가 닿지 않았다. 그냥 기억하세요. 민준이는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연약합니다. 때때로 친절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희망을 줍니다. 그 말은 따기처럼 다가왔다. 헛된 희망. 저는 그냥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세리가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 한 박사는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당신의 의도는 감사하지만 당신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상태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신중하게 조정된 치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고였다. 명확하게 선을 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다. 그녀는 시도했고 실패했다. 어떻게 해야 누군가가 듣기를 너무 두려워할 때 듣게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이 그의 아이를 죽이고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모든 희망을 걸었을 때,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지윤의 얼굴이 떠다녔다. 너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 여동생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했어. 세리가 속삭였다. 그는 듣지 않았어. 그럼 더 크게 말해. 하지만 큰 목소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떨까? 그녀가 진실을 소리쳐도 여전히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는다면 그녀는 민준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질문.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노트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작고 떨리는 필체로 기록된 그의 느린 죽음. 그녀는 자신이 했던 약속에 대해 생각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약속. 그리고 그녀는 속이 뒤집히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녀는 또다시 그러고 있었다. 그녀는 위험보다 침묵을 선택하고 있었다. 아이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전을 선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윤과 그랬던 것처럼. 그 깨달음은 차가운 물처럼 그녀를 강타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그녀의 일도, 명성도, 심지어 그녀 자신의 안전도 아니었다. 민준, 여전히 슈퍼히어로를 믿고 죽는 게 아프냐고 물었고 들판을 뛰어다니는 꿈을 꾸었던 그 어린 소년. 그는 그녀의 두려움보다 더 중요했다. 세리는 침대에서 일어섰고 그녀의 결정이 내려졌다.
내일 그녀는 다시 의료시설로 돌아갈 것이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증거를 찾을 것이다. 박진우가 무시할 수 없는 종류의 증거. 심지어 모든 규칙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심지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녀의 여동생은 침묵 속에서 죽었고 그녀는 민준 박진우가 같은 방식으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어떤 약속은 묘지에서 이루어지며 그것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기다렸다. 그녀는 한혜린 박사가 오후 3시 정각에 매일 산책을 위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가로수가 늘어선 길을 따라 정원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정확히 1시간 동안 그녀를 사로잡는 대화에 이미 몰두하고 있었다. 세리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오려는 듯 쿵쾅거렸다. 그녀는 3층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민준의 방을 지나쳤다. 힘든 아침을 보낸 후 마침내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복도를 따라 의료시설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는 모든 것이 항상 그랬듯이 살균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위한 장소가 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 세리는 단순히 청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먼저 잠긴 캐비닛으로 갔다. 한 박사가 자신의 전문 영양제를 보관했던 곳, 그녀가 국방부 기밀처럼 지키던 곳. 세리는 머리에서 실핀을 뽑았다. 몇 년 전 아파트 문이 잠겼을 때 오빠에게 배웠던 기술이었다. 그녀가 자물쇠를 만지작거릴 때 손이 떨렸다. 딸깍 소리가 나며 열렸다. 안에는 표시가 없는 용기들, 가루들, 말린 식물성 재료들, 작은 액체 병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리고 노트가 있었다. 세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일기였다. 한 박사의 필체는 깔끔하고 임상적이며 정확했다. 10월 12일 협죽도 추출물을 0.13mg로 증량. 환자는 적절한 증상을 보이고 있음. 구토 에피소드가 4시간 지속됨. 아버지는 질병 진행에 대해 확신하고 있음. 10월 19일 환자가 아침 영양 음료를 거부함. 증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녁 용량을 2배로 투여해야 했음. 11월 2일 사소한 차질. 새로운 가정부가 환자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모니터링할 것. 간섭이 계속될 경우 해고를 권고해야 할 수도 있음. 세리의 시야가 흐려졌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것은 단순한 독살이 아니었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문서화되었으며 계산된 것이었다. 한 박사는 민준의 살인을 과학실험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복용량을 기록하고 증상을 추적하고 그를 아프게 유지하기 위해, 하지만 아직 죽지 않게 하기 위해 그녀의 방법을 조정하고 있었다. 세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모든 페이지를 사진 찍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다른 것을 보았다. 캐비닛 뒤쪽에 끼워진 폴더, 법률 문서. 그녀는 그것들을 꺼냈고 그녀의 피가 차가워졌다. 박진우의 유언장 18개월 전에 업데이트됨. 그리고 거기에 검은 잉크로 민준 박진우의 사망 시 한혜린 박사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그녀의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에 대한 인정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 노력한 것에 대해, 실패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것에 대해 200만 원, 200만 원. 동기는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퇴직금 계획, 복권이었다. 민준의 죽음은 현금으로 바뀔 것이다. 세리는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캐비닛에 다시 밀어넣고 다시 잠그고
박 관리인이 정문에서 나타날 때쯤 옆문으로 빠져나갔다. 세리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방금 민준이 방 청소 끝냈어요. 세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안정시켰다. 이제 아래층으로 가려고 했어요. 박 관리인의 눈이 약간 좁아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박사가 곧 돌아올 겁니다.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녀의 모든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그녀의 휴대폰은 민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니면 그녀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증거로 주머니에서 뜨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문을 잠갔다. 그런 다음 침대에 앉아 몸을 떨게 내버려 두었다. 울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의 무게가 파도처럼 그녀를 덮치게 했다. 한혜린 박사는 민준을 독살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문서화하고 완성하고 있었다. 그가 죽게 내버려 두어 돈을 챙기고 깔끔하게 떠날 수 있는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박진우, 지치고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 익사하고 있던 아들의 살인을 수익성이 있도록 만든 서류에 서명했다. 세리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했다. 찾았어. 그가 전화를 받자 그녀는 속삭였다. 모든 것을 찾았어. 그녀의 일기사진, 복용량 기록, 유언장. 민수야, 그녀는 모든 것을 연구 프로젝트처럼 문서화하고 있었어. 맙소사. 민수는 잠시 조용했다. 세리 누나, 당장 경찰에 가야 해. 아직 안 돼. 무슨 말이야? 이건 박진우 씨는 경찰이 그냥 나타나면 믿지 않을 거야. 그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의 아들을 해치려 한다고. 한 박사는 3년 동안 신뢰를 쌓았어. 나는 그걸 먼저 깨야 해. 그가 그것을 보게 만들어야 해. 누나, 내가 뭘 하는지 알아.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아는 모든 것은 오늘 밤 그녀가 박진우의 문을 두드릴 것이고 그가 듣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슬픔이 그를 눈멀게 한 것을 보게 만들 것이다. 그가 신뢰하는 여자가 그의 아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믿지 않는다면, 그가 진실보다 한 박사를 선택한다면 그녀는 어쨌든 경찰에 갈 것이다. 그녀는 모든 다리를 불태울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이 시도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적어도 이번에는 그녀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 민준의 일기 기록을 보았다. 3일 7일째 나는 신에게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물었다. 어쩌면 그 계획은 엄마처럼 내가 죽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 세리는 맹렬하게 생각했다. 그것은 계획이 아니야. 계획은 누군가가 보고, 누군가가 싸우고, 누군가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그를 사랑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아마도, 아주 아마도 그것이 그녀가 3주 전에 그 문을 통과한 이유일 것이다. 월급 때문이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해, 이 선택을 위해, 여전히 슈퍼히어로를 믿고 외면하기를 거부하는 여자에 의해 구원받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린 소년을 위해.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거의 자정이었다. 모든 것을 바꿀 문을 두드릴 시간. 슬픔에 잠긴 아버지에게 그를 산산조각 낼 진실을 말할 시간. 그리고 사랑이 두려움보다 강하고 진실이 거짓말보다 크며 어둠 속 어딘가에서 신이 들판을 뛰어다니고 눈을 뜬 채 꿈을 꿀 자격이 있는 어린 소년을 지켜보고 있기를 기도할 시간. 세리는 심호흡을 하고 생명을 구하러 갔다. 복도는 자정에 더 길게 느껴졌다. 세리는 박진우의 사무실 밖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용기와 공포 사이의 공간에서 얼어붙은 채 노크하기 위해 들려 있었다. 그 문 뒤에는
3년 동안 아들을 구하려고 노력한 남자가 있었다. 수백만 원을 전문가와 치료에 쏟아부은 남자. 다른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남아있는 한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남자. 그리고 세리는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말하려 했다. 그녀가 노크했을 때 손이 떨렸다. 침묵, 그리고 발소리. 문이 열렸다. 박진우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서 있었다. 넥타이는 오래전에 풀렸고 눈은 충혈되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녀를 보았다. 세리 아줌마, 자정이 넘었어요. 무슨 일이죠? 민준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짜증이나 두려움, 다시 약에 대한 것이라면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주제넘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아요. 제가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냥 5분만 주세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전부예요.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그런 다음 그는 옆으로 비켜섰다. 사무실은 엉망이었다. 사방에 종이, 빈 커피잔, 책상 위에는 그의 아내 사진이 있었다. 금발머리, 밝은 미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인 것처럼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다. 뭡니까? 박진우가 지치고 패배한 목소리로 물었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박 회장님, 제가 무언가를 보셔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절실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남자로서 그것을 실제로 보셔야 해요. 그녀는 그에게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다. 민준의 노트. 그의 작고 가슴 아픈 필체. 입에 7일째. 보라색 음료 때문에 또 토했다.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민준이 책장에서요.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박 회장님. 다른 아무도 몰랐을 때도요. 그녀는 다음 사진으로 스와이프했다. 한 박사의 일기, 10월 12일. 협죽도 추출물을 0.7mg으로 증량. 환자는 적절한 증상을 보이고 있음. 박진우는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고 그의 손가락은 떨렸다. 그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읽었다. 이게 뭐요? 예요. 한 박사의 복용량 기록이에요. 그녀는 3년 동안 민준이를 독살해왔어요. 협죽도 추출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량씩 투여하면 퇴행성 질병을 완벽하게 모방합니다. 제가 그녀의 블렌더에서 나온 잔여물을 검사하도록 했어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요. 박진우의 호흡이 변했다. 얕고 빠르다.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것은 한 박사는 그를 구하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녀는 그의 삶을, 그녀는 그를 아프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세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가 죽었을 때 200만 원을 챙길 수 있도록요. 그녀는 그에게 유언장을 보여주었다. 조항, 실패에 대한 대가. 박진우는 마치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쓰인 것처럼 그것을 응시했다. 제가 그 유언장을 18개월 전에 썼어요. 그가 속삭였다. 저는 그것이 그녀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녀가 돌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당신이 그의 죽음을 수익성이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남아있었어요. 그 말은 연기처럼 공중에 걸렸다. 박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고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니라 더 나쁜 무언가로 무너졌다. 슬픔과 인식,
내가 이렇게 했어. 그가 속삭였다. 내가 그를 표적으로 만들었어. 내가 내 아들을 으로 만든 서류에 서명했어. 그는 말을 끝낼 수 없었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세리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그녀 자신의 눈물이 이제 자유롭게 떨어졌다. 그의 어깨에 그녀의 손을 얹고 당신은 몰랐어요. 당신은 그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절망적이었어요. 봤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부서졌다. 나는 그의 아버지야. 봤어야 했어. 박 회장님, 그녀는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모든 에피소드, 모든 위기, 메모를 하고 치료를 조정하고. 그리고 나는 그녀가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공포로 가득 찬 눈으로 세리를 보았다. 나는 내 아들을 죽이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었어. 그 말은 그의 내면의 무언가를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다. 그는 머리를 손에 묻고 흐느꼈다. 너무 부서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서 나오는 깊고 비틀거리는 소리. 세리는 무릎을 꿇은 채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가 무너지게 내버려 두었다. 어떤 진실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박진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이제 맑고 초점이 맞았다. 민준이는 어디에 있죠? 방에서 자고 있어요. 박진호는 일어섰고 그의 움직임은 갑작스럽고 절망적이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를 병원으로 데려갈 겁니다. 한 박사에게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박 회장님, 그녀가 우리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면 그녀는 그의 목소리가 다시 갈라졌다. 그녀는 그를 끝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녀를 막기 전에 그를 내게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는 이미 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세리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를 따랐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어두운 집을 함께 올라갔다. 박진호는 민준의 문을 너무 조심스럽게 열었다. 마치 그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아이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민준은 잠들어 있었다. 그 거대한 침대에서 작고 창백했고 그의 호흡은 얕았지만 꾸준했다. 박진호는 그의 옆으로 움직였다. 그의 손은 그의 아들의 얼굴 위를 맴돌았다. 마치 그를 만지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그럴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봐 아가.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를 위해 일어나 줄래? 민준의 눈이 혼란스럽게, 몽롱하게 깜빡이며 열렸다. 아빠, 우리가 여행을 갈 거야. 지금요? 밤이잖아요. 알아.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니? 민준은 질문하기에는 너무 지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호는 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의 아들은 거의 무게가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안았다. 민준의 머리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다. 버튼 씨는 그의 작은 손에 꽉 쥐어져 있었다. 세리 아줌마? 민준의 목소리는 너무 조용했다. 아줌마도 올 거예요? 세리의 목이 메었다. 응, 아가. 갈 거야. 그들은 도둑처럼 어두운 집을 통과했다. 박 관리인의 방을 지나 한 박사의 독이 잠긴 캐비닛에 들어있는 의료시설을 지나 박진우의 차는 차고에 있었다. 그는 민준을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매주었다. 세리는 민준 옆에 탔고 박진우는 운전석에 앉았다. 그들이 차고에서 차를 몰고 나갈 때 민준이 뒤척였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박진우는 백미러로 아들을 보았고 눈물을 흘렸다. 내 생명을 구하러 가는 거야, 아가. 그가 속삭였다.
우리가 네 생명을 구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어두운 밤을 운전해 나갈 때 무덤이 되었던 집을 뒤로 하고 세리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말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듣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구원은 자정에 온다. 때때로 그것은 침묵하기를 거부한 여자에게서 온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가끔 진실은 제 시간에 뚫고 나온다. 응급실의 불빛은 가혹하고 용서가 없었다. 거칠애를 벗겨내고 정확히 무엇이 진짜인지 보여주는 종류의 불빛. 박진호는 새벽 3시에 미다디 문을 통해 민준을 안고 들어왔다. 세리는 바로 그의 뒤를 따랐다. 데스크의 간호사는 올려다보았고 일상적인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다가 박진우의 얼굴을 보고 멈췄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박진우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들이 독살당했어요. 3년 동안. 간호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코드를 부르고 사람들을 데려왔다. 몇 분 안에 민주는 들것에 실려 외상실로 실려가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아버지를 향해 뒤로 뻗어 있었다. 아빠, 무서워요. 알아, 아가. 알지만 이 사람들이 너를 도울 거야. 이번에는 정말로 너를 도울 거야. 한 의사가 나타났다. 젊고 눈이 날카로웠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저는 첸 박사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 박사의 일기, 복용량 기록, 민수의 분석. 첸 박사의 표정은 전문적인 것에서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3년이요. 박진우가 속삭였다. 맙소사, 첸 박사는 간호사들에게 몸을 돌렸다. 전체 독성 패널, 심장검사, 디곡신 수치, 그리고 지금 당장 독극물 통제 상담을 해줘. 그들은 안무된 춤처럼 민준 주위를 움직였다. 링거, 모니터, 체혈. 민준은 너무 작아 보였다. 그 모든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너무 연약했다. 저 죽어가고 있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첸 박사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니 아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할 거야. 박진우가 3년 동안 의사에게서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최악의 가능한 방식으로 왔다. 민주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신뢰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박진우와 세리만이 너무 크게 웅궁거리는 형광등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박진우는 그들이 민준을 검사를 위해 데려간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머리를 손에 묻고 앉아 있었다. 박 회장님. 세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집 열쇠를 주었어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가 매일 그의 방에 들어오도록 허락했어요. 나는 그녀가 그 영양음료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헌신에 감사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내 아들을 죽이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었고 나는 그녀에게 감사했어요. 당신은 몰랐어요. 알았어야 했어.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은 황폐했다. 당신은 알았어요. 3주 만에 당신은 내가 3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어요. 그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죠? 인간이요. 세리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당신을 인간으로 만들어요. 당신은 익사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녀가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을 신뢰했어요. 내 아내는 그를 이 세상에 데려오면서 죽었어요. 박진우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다. 그리고 나는 진실을 보기에는 너무 눈이 멀어서
그가 그녀를 따라가도록 내버려 둘 뻔했어요. 세리는 몸을 숙여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것을 생명줄처럼 꽉 쥐었다. 하지만 당신은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가장 중요할 때 당신은 들었어요. 당신은 그를 데리고 나왔어요. 당신은 그를 여기에 데려왔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정말 그런가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첸 박사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침울했다. 박 회장님, 예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일어섰다. 박진우의 손은 여전히 세리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당신의 아들은 심장 배당체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 패턴은 만성 협죽도 중독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기초하면 이것은 체계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만약 당신이 한 달, 어쩌면 그 이하를 더 기다렸다면 그의 심장은 멈췄을 것입니다. 손상은 광범위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신중한 모니터링, 킬레이션, 치료,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는 살 것입니다. 박진우의 무릎이 꺾였다. 세리가 그를 붙잡았다. 그는 살 것입니다. 첸 박사가 부드럽게 반복했다. 당신은 그를 제 시간에 데려왔습니다. 박진우는 터져 나오려는 소리를 참으려는 듯 주먹을 입에 댔다. 안도감과 공포가 너무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그들은 같은 것이었다. 저는 이미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첸 박사가 계속했다. 이것은 형사 문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술과 당신이 가져온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박진우는 말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첸 박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가 당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두 분 다요. 그들은 그를 따라 민준이 누워있는 병실로 돌아갔다. 기계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아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이미 더 나아 보였다. 그의 뺨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더 쉬워졌다. 아빠. 민준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맑았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정말 아픈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누군가가 저를 일부러 해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박진우는 아들의 옆으로 가서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래, 아가. 누군가가 그랬단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너를 해칠 수 없어. 아빠가 약속할게. 한 박사님이었어요? 그 질문이 살균된 공기 속에 걸렸다. 박진우는 눈을 감았다. 응, 그랬어. 민주는 잠시 조용히 생각했다. 그녀가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슈퍼히어로를 믿는 아이에게 어떻게 악을 설명할 수 있을까? 때때로 사람들은 길을 잃는단다. 박진우가 마침내 말했다. 때때로 그들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 선택을 해. 민주는 세리를 보았다. 아줌마가 저를 구해주셨죠, 안 그래요? 세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네가 너 자신을 구했어, 아가. 네가 모든 것을 기록했어. 네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 너는 그냥 누군가가 들어주기만 하면 되었어. 내 여동생은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세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힘들 때도. 민주는 그의 작은 손을 내밀었다. 세리는 그것을 잡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병실에서 새벽 4시에 형광등 아래에서 부서진 무언가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민준의 몸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 그들 모두 안에서 죽어가고 있던 무언가, 희망, 진실이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외면하기를 거부하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박진우는 아들을 지켜보았다.
정말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았다. 미래, 그리고 아내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그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내버려 두었다. 그의 아들이 자랄 것이라는 것을, 그가 들판을 뛰어다니고 눈을 뜬 채 꿈을 꿀 것이라는 것을, 그가 살 것이라는 것을. 때때로 은혜는 새벽 3시에 응급실에 도착한다. 때때로 그것은 침묵하기를 거부한 여자를 통해 온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가끔, 신은 그들이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잡는다. 해가 서해 인천 앞바다 위로 떠오를 무렵 2명의 경찰관이 박진우의 진입로에 서 있었다. 한혜린 박사는 사무실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에 민준의 방에서 분리된 의료 장비, 텅 빈 침대, 기계가 삐걱거리던 곳의 침묵을 눈치챘고 그녀는 알았다. 박 관리인은 그녀가 벤치에 상자를 싣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필요하기 오래전에 출구 전략을 계획하는 데서 오는 종류의 침착한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한혜리는 올려다보지 않았다. 아이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요.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거기 팀과 상의하기 위해 제 연구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아주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때 경찰차가 문을 통과하여 들어왔다. 한혜리는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은 매우 고요해졌다. 경찰관들이 다가왔다. 배지를 내밀며 한혜린 박사님, 네,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민준 박진우의 치료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네요. 저는 그 아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박사님, 저희는 3년 동안 투여된 체계적인 독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죽도 추출물입니다. 당신 자신의 필체로 된 문서도 있습니다. 단 한순간, 짧고 경계심 없는 순간 가면이 미끄러졌다. 충격이 아니라, 혼란이 아니라 분노, 차갑고 계산된 분노. 그 가정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무지하고 참견 많은 아줌마.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혜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3년 동안의 연기, 헌신적인 전문가 역할을 한 것, 박진우가 실제 과학을 알지 못할 전문가들에게 수백만 원을 던지는 동안 그녀의 분노를 삼킨 것, 이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제가 학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세상에 데려오다가 죽은 여자를 슬퍼하는 동안 3년 동안 버릇없는 녀석의 간병인 역할을 했어요. 저는 그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저는 모든 돈을 벌 자격이 있었어요. 박 관리인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뒤로 물러섰다. 그 아이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처럼 천천히 평화롭게 죽었어야 했어요. 한혜린의 눈은 얼음 같았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시도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때 남아있던 그의 유언장에 기억될 자격이 있는 헌신적인 간병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정부, 그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모든 것을 망쳤어요. 경찰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수갑이 나왔다. 한혜린 박사님, 당신은 살인미수, 아동학대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들이 그녀의 권리를 읽어줄 때 한혜린의 눈은 박 관리인을 찾았다. 당신들은 모두 저를 도움처럼 대했어요. 마치 제 지능이 용인되어야 하는 무언가인 것처럼.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그가 무엇인지, 즉 돈벌이 수단, 퇴직금 계획으로 본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박 관리인은 이제 울고 있었다. 그 아이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양심의 가책도 수치심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계산뿐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 일에 참견하지 않았다면 평화롭게 죽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녀를 차에 태우고 운전해 갔고 박 회장 저택, 그 아름답고 숨막히는 집은 마침내 3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알게 되었다. 병원에서 박진우는 창문을 통해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휴대폰을 귀에 대고 변호사와 경찰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술을 하고 질문에 답했다. 민주는 이제 앉아 있었고 뺨에 혈색이 돌고 있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프지 않고 진짜 음식을 먹고 있었다. chen 박사는 킬레이션 치료를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독을 천천히 제거하고 있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매 시간 민주는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가 항상 있어야 했던 소년처럼 보였다. 세리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방에서 가져온 같은 용책을 읽고 있었다. 민주는 들었다. 그의 눈은 그가 5살 이후로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밝고 맑았다. 챕터가 끝났을 때 민주는 그녀를 보았다. 세리 아줌마, 그녀를 잡았어요? 세리는 이 질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매일 그에게 미소를 짓고 그의 영양음료를 만들고 그를 아가라고 불렀던 여자가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응, 아가. 잡았단다. 감옥에 가나요? 응. 민주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그럼 다행이다. 화도 앙심도 아니었다. 그저 안도감. 그녀는 저에게 운이 좋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최고의 의사와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한 번도 운이 좋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익사하고 있는 것 같았고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세리의 목이 메었다.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는 8살치고는 너무 현명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아줌마가 저를 끌어내 주셨어요. 박진우가 그때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민준의 침대 반대편에 앉았다. 이봐 아가, 기분이 어때? 더 좋아요. chen 박사님이 내일 걸어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박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 잘 됐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아빠, 저한테 화나셨어요? 박진우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아니, 민준아. 왜 내가 너에게 화가 나겠니? 엄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팠고 아빠에게 그 많은 돈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박사님과의 이 모든 일까지요. 그는 말을 흐렸고 눈물이 고였다. 박진우는 아들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가 부서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또한 결코 놓아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를 안았다. 내 말을 들어라. 박진우가 속삭였다. 이 모든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엄마는 너를 만나기도 전에 너를 사랑했단다. 그녀는 너를 선택했고 나는 너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내 남은 평생 동안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쓸 거야. 이해하니? 민주는 아버지의 가슴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나야. 박진우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그녀를 우리 집에 데려왔어. 내가 그녀를 신뢰했어. 나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에는 너무 망가져서 그녀가 너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었어. 아빠는 몰랐잖아요. 하지만 알았어야 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알았어야 했어.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둘 다 이제 울고 있었고 3년 동안 갇혀있던 두려움과 고통, 죄책감을 풀어냈다. 세리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에게 사생활을 주기 위해 떠나기 시작했다. 세리 아줌마, 잠깐. 박진우가 말했다. 가지 마세요. 그녀는 돌아섰다. 당신은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당신은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어요.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었을 때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의 눈은 붉었지만 맑았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필요 없어요. 세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보았고 도왔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박진우가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했을 거예요. 안전하게 지냈을 거예요.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민주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제가 나아지고 있는데도 계속 머물러 주실 건가요? 세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에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응, 아가. 머물 거야. 때때로 구원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때때로 그것은 병실과 조용한 약속에서 온다. 때때로 그것은 너무 쉽게 용서하는 아이들과 보는 법을 배우는 아버지들을 통해 온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침묵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한 여자를 통해 온다. 이번에는 아니다. 생명이 달린 일일 때는 아니다. 사랑이 그녀에게 용감해지도록 요구했을 때는 아니다. 6주 후 박 회장 저택은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웠다. 의료 장비는 사라졌다. 잠긴 캐비닛은 비워졌다. 민준의 방 커튼은 이제 열려 있었고 10월의 햇살이 너무 오랫동안 어두웠던 바닥에 쏟아지게 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있었다. 진짜 웃음소리. 벽에 울려 퍼지고 집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상기시키는 종류의 웃음소리. 민주는 달리고 있었다. 멀리, 빠르게는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아버지가 입고 있던 정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마침내 다시 관리되고 있는 화단 옆을 지나.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고 여전히 그를 지탱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매일 그는 조금씩 더 강해졌고 그가 항상 되기로 되어 있던 소년처럼 조금씩 더 변해갔다. 세레는 현관에서 팔로 햇빛을 가리며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박진우는 그녀에게 가정부로서가 아니라 민준의 간병인으로서 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설립하여 그녀의 여동생이 결코 얻지 못한 미래를 그녀에게 주면서 그녀의 간호학교 등록금을 지불했다. 당신은 내 아들에게 그의 생명을 돌려주었어요. 박진우가 말했다. 제가 당신의 삶을 건설하는 것을 돕게 해주세요. 그녀는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울었다. 지훈을 위해 울었고 민준을 위해 울었고 말하기를 너무 두려워했던 모든 순간과 용기를 찾았던 모든 순간을 위해 울었다. 어쨌든 민준은 비틀거렸고 스스로를 붙잡고 계속 갔다. 버튼 씨는 그의 팔 아래에 꽉 쥐어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곰을 어디든 가지고 다녔다. 어떤 것들은 바뀔 필요가 없다. 박진우는 세리 옆에 나타났다. 2잔의 레모네이드를 손에 들고 그는 일을 쉬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회의와 분기별 보고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결정했다. 아들이 다시 아이가 되는 법을 기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은 것들. 그가 오늘 아침에 강아지를 키울 수 있냐고 물었어요. 박진우가 말했다.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응이라고 했어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다. 3년 동안 저는 그를 살리려고 노력했고 이제 그는 강아지를 원해요. 인생은 그런 식으로 재미있어요.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서 있었다. 민준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춤추는 나비를 쫓는 것을 지켜보았다.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그녀를 신뢰한 것에 대해 내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그를 잃을 뻔한 것에 대해. 세리는 그를 보았다. 당신은 아들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아버지였어요. 그것에는 수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보았어요. 3주 만에 당신은 내가 3년 동안 놓친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보았어요. 세리가 말했다. 제가 이미 누군가를 잃었기 때문에, 침묵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잠시 멈췄다. 당신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당신은 그저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박진우의 눈은 젖어 있었다. 그녀는 한때 저에게 자신이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한 박사는 우리가 민준이 아플 때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이 신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녀를 믿었어요. 어쩌면 그녀가 옳았을지도 몰라요. 세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만 그녀가 생각한 방식은 아니었을 수도 있죠. 박진우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보았다. 어쩌면 신은 누군가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다만 그녀는 아니었을 수도 있죠. 세리는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신은 말하는 법을 배운 가정부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여동생에게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 너무 늦게 3주 전에 나타난 사람. 그 말은 은혜처럼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상기되어 빛나며 그들에게 달려왔다. 저 봤어요. 분수대까지 쭉 달렸어요. 박진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들을 가까이 끌어안았다. 봤어, 아가. 너는 정말 대단했어. 민주는 세리를 보았다. 내일 저랑 같이 달려주실래요? 네가 원한다면 매일. 약속. 약속. 민주는 그녀를 꽉 안았다. 그의 작은 팔은 사랑으로 맹렬했다. 그런 다음 그는 뒤로 물러섰고 그의 얼굴은 갑자기 진지해졌다. 세리 아줌마, 저는 아줌마가 제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세리의 숨이 막혔다. 아가, 나는 영웅이 아니야. 나는 그냥... 맞아요, 영웅이에요. 민준이 주장했다. 영웅은 다른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당신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줌마가 그렇게 했어요. 해서 저였과 아까하야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렇다면 너도 나의 영웅이야. 네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야. 한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박진우는 그들 둘을 팔로 감쌌다. 세 사람이 태양이 하늘을 금색과 호박색으로 칠하는 동안 서로를 안았다. 희망을 찾은 3명의 부서진 사람들. 보는 법을 배운 아버지, 사는 법을 배운 아들,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의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배운 여자.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할 때 다른 생명을 구할 용기를 주었다. 그날 저녁 늦게 황혼이 물 위로 내려앉을 때 세리는 민준의 문간에 서서 그가 자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말로 자고 있었다. 약에 취하지 않고 독살당하지 않고 아이들이 꿈꿔야 하는 방식대로 꿈을 꾸는 아이. 그녀는 지윤에 대해 생각했다. 여동생의 장례식에서 빗속에서 했던 약속에 대해. 다시는 침묵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지윤아. 다시는.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뻔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 직업 안정성, 자신의 보이지 않음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무한히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주었다. 목적, 구원,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고마워.
그녀는 그녀가 그리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여동생에게 속삭였다. 침묵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가르쳐 주어서 고마워. 용감해질 용기를 주어서 고마워. 그리고 슬픔과 은혜 사이의 공간 어딘가에서 그녀는 5년 동안 알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다. 어떤 상실은 우리에게 구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어떤 약속은 병실과 한밤중의 고백에서 지켜진다. 그리고 때때로 신의 계획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때때로 그것은 약속을 가진 가정부, 들으려는 아버지, 그리고 그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어린 소년처럼 보인다. 정말로 그를 보고 외면하기를 거부한 사람. 민주는 잠결에 뒤척였다. 입가에 미소를 짓고 달리기와 강아지와 그가 거의 갖지 못했을 내일을 꿈꾸고 있었다. 그리고 세례는 눈물을 통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힘든 일이 그녀를 여기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순간으로 이 아이에게로 혈연으로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지만 선택으로 그녀의 것이 된 이 가족에게로 그것이 사랑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힘들 때 나타난다. 침묵이 더 쉬울 때 말한다. 스스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다. 한 목소리, 한 선택, 한 순간의 용기.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전부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가끔 당신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데도